저희가 서울과고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막 하버드 나왔다는 걸 감췄거든요. 그래서 막 푸시했더니 애들 막 울고 난리 났죠. 엄마 여기 이상한 선생님들인 것 같다고.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막 전화기로 난리치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대학은 제대로 나왔어? 아 저희가 사실은 그 서울과고등학교 출신들이 하는 교육봉사단체고요. 그랬더니만은 바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끊은 다음에 딱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만난 뭐 학원이든 학교든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만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브루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 그리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 교사이신 이준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잘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질문도 잘 답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원래 군대를 병특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병특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수 싸이 씨가 이제 그 산업기능요원 하다가 그 병특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음악 활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영리 활동했다고 잡혀가서 군대 2번 갔어요. 그래서 나는 군대 2번 가기 싫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친구 중에 이제 뭐 그때 과학고 친구들 중에 병특하면서 뭐 과외도 고액과외 하는 애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비영리 활동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 제가 그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육봉사 활동 하자. 그래서 교육봉사 활동했는데 그게 이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단체였는데 제 서울과고등학교 후배들이랑 같이 이제 했던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대한민국 웬만한 교육봉사단체가 성공하기 힘든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병특이니까 우선 회사 다니면서 월급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없고 대신 시간은 이제 주말이나 저녁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서울과고 나온 후배들이랑 같이 했으니까 상당히 양질의 선생님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성적이 뭐 상상도 못하게 올라 버렸어요. 그때 용산구에서 했었는데 네네. 30점, 40점 받던 친구들 한 학기, 두 학기 가르치면 다 90점, 100점 맞고 막 꿈이 막 수학 선생님이 되고 저희가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막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때 저랑 지금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 강성태 형님 이렇게 둘이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곳과 저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교육단체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대로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밥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사실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하기엔 유승민 의원이 저희 아버지랑 친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저를 정치 참여로 이끌었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정말 그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끌어들였을 때 유승민 의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사실은 좀 다릅니다. 대표님, 그 많은 과목이 있을 텐데 굳이 수학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을 할 때 그 나름 서울과고등학교 출신들이니까 좀 성과를 내자는 취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가 가르치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우리가 무슨 보육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분만 좋고 끝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용산구에는 여러 중학교의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면 진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다르니까 지문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뭐 사회나 과학 같은 거는 거의 다 암기기 때문에 가르치는 느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이제 과목으로 삼았는데 성과가 되게 좋았죠. 용산구에서 시작하셨고 네. 순천에도 가시잖아요. 거의 뭐 10수년에 가깝게 봉사를 하시고 해주셨는데요. 느끼셨다는 점이 되게 궁금해요. 저도 이제 제가 지방으로 가게 된 게 저희가 코로나 되면서 이제 직접 교육을 다 그만뒀었거든요, 변호사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은 다시 단체를 이제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럼 순천에 가서 이제 한번 지방에서 해보자. 예, 저희가 서울에 옛날에 용산구, 마포구, 금천구 이렇게 구로구 이렇게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대도시였기 때문에 비수도권 중소도시 가보자 해서 순천에 가서 이제 제가 가르쳐 봤는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고등학교만 돼도 이제 진로가 많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특성화고도 있고 뭐 특목고도 있고 자율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고등학교 형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가르치기 어려운데 중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된 교육을 할 수 있고 중학교 때는 뒤처진 교육을 다시 바로잡아가지고 제 궤도에 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뒤처져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기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로 중학교 때 가르친 거고 순천에 이번에 제가 4달 동안 수학을 애들 가르치고 다시 서울 올라왔는데 순천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지방과
서울의 교육 편차가 너무 크다.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금천구에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보다 순천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에서 내는 문제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과의 교육 격차가 계속 심해진다는 게 지방에서는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교육 목표치를 깎아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거 몰라도 돼. 넌 이거 안 풀어도 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제가 지금 가르치다 왔는데 중학교 2학년들은 연립방정식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서 딱 보면은 난이도가 차이 나냐면 활용 문제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하면 아마 학창 시절 다 기억나실 텐데 소금물 뭐 몇 퍼센트랑 몇 퍼센트 섞는 문제 용해. 이런 게 있는데 웬만하면 서울에서 다 그 문제 내거든요. 예, 좀 더 뭐 기출을 변형해가지고 뭐 합금 이렇게 내기도 하고 더 어렵게 네. 내기도 하는데 순천은 소금물 문제가 없었어요. 어지간한 학교에는. 예. 순천 학교가 많은데 예. 그게 아마 연립방정식 하면서 가르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뭐 그 문제가 실생활에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그걸 가르치고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은 나중에 가서 실력 차이가 나거든요, 어디선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게 기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하게 되면은 정말 이건 깝깝하다. 저는 지금 교육 제도는 어느 정도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거든요. 네네네. 예, 진로 탐색하라는 걸 텐데 저는 이것도 1학년에 두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진로 탐색을 한다는 거는 진로 탐색에 대한 수요가 생겼을 때 그걸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중학교 1학년 입장에서 진로 탐색을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수준에서 이제 보게 돼 있는데 고1, 고2, 고3이 돼가면서 자기도 넓은 식견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직업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제대로 된 직업 탐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측정돼야지만이 또 내 실력에 맞는 또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애들을 이제 가르치다 온 거잖아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중간기말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저 처음에 애들 가르쳐 갔을 때 그랬어요. 애들이 저는 나중에 연세대학교 가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어떤 애가 있거든요. 2학년 1학기 시험 보고 애가 너무 낙담한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 생각했는데 60점 맞고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쌤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고 하는데 1학년 때 그러니까 그 진로 탐색 기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진로 탐색이라는 기간을 좀 뒤로 늦추고 중학교 1, 2학년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제도가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해봤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은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랑 겹쳐가지고 아이들 그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저는 이거 시급히 손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격차라는 게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육 격차를 어떻게든 내 자식한테는 좁게 해주고 싶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육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상계동 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상계동에 살던 그때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은 어쨌든 서울에 뭐 상경에서 취업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닿는 곳에 살기 위해 가지고 상계동이나 창동 이런 데 살았던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내가 다른 데 사는 내 친구들보다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도 교육만큼은 꼭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중계동 학원가도 발달하고 이랬던 건데 지금은 제가 한 10년 만에 상계동 돌아온 다음에 정치 다시 하면서 우리 당원들과 얘기해보고 또 지지자들과 얘기해봐도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봐봐요. 아이들이 그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뭐 좋은 대학도 진학하고 이런 교육을 원하느냐 아니면 구김살 없이 커가는 교육을 원하냐 이랬을 때 제가 어릴 때 살 때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그런 성적을 내는 교육을 원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비중이 구김살 없는 교육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계동 자체도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노원구 학군이라는 것도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 일부 학교들을 빼놓고는 많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학생들한테 지금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은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물어보면은 상당수 아이들이 자기들이 아는 범위에서 얘기를 해. 뭐 아이돌이 될래요. 사실 아이돌 가수가 대한민국에 1년에 몇 명 나오겠어요. 네. 뭐 유튜버 할래요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그런 어떤 도전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유튜버나 이런 것도 재능에 가깝지. 맞아요. 재능이 없는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상계동에서 그러면 유튜버로 제일 성공한 게 누구냐? 그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는 쯔양이거든요. 그럼 쯔양이 그러면은 뭐 무슨 학교 교육으로 뭘 배웠겠느냐 그거가 잘 되기 위해 가지고 그건 천부적인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처럼 좀 교육에 대해 둘을 좀 갈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특출난 재능이 보이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발굴해서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 보편적으로 그냥 아주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학교 공부를 등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게 아주 간단한 진리 같으면서도 최근에는 너무 그게 괴리가 심해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재능을 살리란 말은 하고 싶지만은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재능을 빨리 진단해봐라. 그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네. 순천에 있는 학생들의 멘토링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잖아요. 뭘 가장 강조하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해요. 애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 제일 놀라웠던 애는 그냥 한 번에 저희 가르쳤는데 수학이 바로 96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수학을 자기가 그렇게 못하던 친구라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배나사 교육하면서 예. 중학교 수학 정도면은 진짜 안에서 점수 안 나오는 경우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그 임계점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압박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배나사 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절대 문제 깎아주는 거 없다. 그래서 저희는 수학 문제를 한 번 교육하고 나서 40문제를 줘요. 예. 그럼 40문제를 다 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보내거든요. 이게 강압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학생들이 막 반발도 하고 그래서 집에 안 가는데 한번 선생님들이랑 그럼 기싸움 해보자 이러면서 네네.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제가 근데 결국은 선생님들도 몇 시간씩 들러붙어가지고 다 풀고 보내거든요.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나쁜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한계 때문에 한 반에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은 깎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너는 이거 풀지 마라. 아니면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 보거나. 근데 배나사 교육은 뭐냐면은 저희가 한 10명 정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4-5명의 선생님을 투입해요. 예. 그럼 그 안에 가가지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질문도 받아주고 하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학교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항상 성과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대치를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실력이 부족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요구하는 거죠. 야, 중학생이라면은 이걸 다 풀 수 있어. 네가 지금까지 그냥 좀 뒤처져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 풀어야 돼. 네가 안 풀어도 되는 문제는 없어. 이렇게 갔을 때 처음에 애들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허들 한번 넘는 순간 정말 애들이 쉬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동기부여 네, 측면이잖아요. 네. 어떻게 동기부여 해주세요? 용산구에서 처음 할 때 네네. 저희 신분을 많이 감췄어요. 저희가 서울과고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막 하버드 나왔다는 걸 감췄거든요. 그래서 막 푸시했더니 애들 막 울고 난리 났죠. 왜 다른 데 학원 같은 데 가면은 가만히 둔 1시간 땡치면 가라 그러는데 왜 니네는 뭐 돈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안 보내냐? 안 보내고 다 풀 때까지 집에 안 보내고 이러냐 울고 그래요 애들이. 근데 저희는 애초에 목표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우리는 명예다. 우리 야 서울과고생들이 가르쳤는데 이 생각이었지만 안 밝혔어야 되는. 그때 애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이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여기 이상한 선생님들인 것 같다고 막 계속 문제 풀라고만 하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막 전화기로 난리치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대학은 제대로 나왔어? 그러면서 너희 뭐 애가 이거 혹시 종교 집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난리쳤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 서울과고등학교 출신들이 하는 교육봉사단체고요. 저는 그 대학은 하버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바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끊은 다음에 애가 다음번에 초죽음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와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저희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때 그 가르치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사실 자기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가르치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시키고 날 때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뭐가 그렇게 배나사가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문제 더 달라 그러고 했냐. 딱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만난 뭐 학원이든 학교든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만 유일하게 니네 문제 다 풀고 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보통 자기가 옛날에 공부 못했던 시절에는 어딜 가든지 선생님들이 항상 너 문제 까줄게. 너는 이거 안 풀어도 돼.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배려를 가장한 방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인심 쓰는 척하면서 넌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이러면 사실 애들이 그냥 방치했던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그렇게 방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장에 한계가 있는 거고 20명을 어떻게 한 명이거나 수준별 수업을 합니까? 그렇죠. 예, 어렵죠.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를 하자고 이제 했었잖아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고교 학점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해요.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국영수가 이런 기초적인 학문들이 잘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학년, 2학년 때 수학, 과학, 국어 뭐 필수 과목 다 듣고 자기가 패스를 하게 되면은 2, 3학년 때는 자기가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가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고 1, 2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워야 될 수학이나 이런 걸 다 배우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때 사실상의 그 재교육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학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패스 페일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네. 적어도 수학과 영어는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학과 영어요. 이게 수학이 한번 뒤처지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중학교 졸업했는데도 X가 뭔지 모르는 경우 아니면 제곱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뭐 하겠어요? 수포자 그냥
쳐다도 안 보는 저는 거죠. 큰일 나니까요.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좀 박하거나 위화감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누가 지적하겠지만은 위화감은 감정의 문제고요. 아이들이 X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제곱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겪게 되는 문제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아이들이 그럼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위한 수학적 지식은 갖춰야 된다. 저는 그거는 돈 아끼면 안 되죠, 그거는. 대표님 그것도 여쭤봐도 돼요? 대표님은 어떻게 네. 아이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육하시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표치를 낮추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아이들도 이런 게 있어요. 이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애정하는가를 바로 알죠. 우리도 학창 시절에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과 그리고 또 그냥 건성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바로 티가 나는 것처럼 그 처음에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선생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했을 때 마음을 엽니다. 제가 배나사 교육하면서 느꼈던 건 자, 그러면은 한 학기 정도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보자. 선생님이 하자는 방식대로 이렇게 40문제씩 풀고 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네가 알 때까지 교육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요 한 학기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학기 다음에 성과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오히려 애달아합니다. 왜냐 자기가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걸 깨우친 다음에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날라리 같은 학생도 내가 날라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왠지 어떤 이유로 잠깐 뒤처졌더니만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들을 한번 넘는 건 어려운 과정인데 같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더 오히려 물어보고요.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일 궁금한 거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 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같아요. 이준석 대표님의 토론 실력, 네. 논리력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냥 정말 모든 게 궁금하거든요.